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015년) 중국의 GDP가 전년보다 6.9% 증가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1990년 3.8% 이후 25년 만에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6.8% 증가하면서 2009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전분기 성장률인 6.9%를 밑돈 수치입니다. 한편 중국의 작년 연간 산업 생산은 전년에 비해 6.1% 증가해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19일 미국 주요 금융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모간스탠리는 작년 4분기 순이익이 9억 8천만 달러, 주당 39센트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 주당 33센트를 웃돌았고 작년 4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분기 순이익이 33억 4천만 달러, 주당 28센트를 기록해 작년 같은 분기 30억 5천만 달러, 주당 25센트에서 증가세를 보였을 뿐더러 시장 전망치 주당 26센트도 넘어섰습니다. 다만 매출은 195억 3천만 달러로 전망치 198억 2천만 달러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 데다 저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19일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IMF는 이날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보다 0.2%포인트 낮아진 3.4%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또 내년 세계 예상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기존 3.8%에서 3.6%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유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유 시장이 이란 등 산유국의 신규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19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시장에서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 공급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장의 수용 능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란이 1분기 말까지 시장에 하루 30만 배럴가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개막합니다. 20일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다보스 포럼의 올해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혁명이 지구촌과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또 올해 다보스 포럼은 중국 경기 둔화 충격, 저유가 쇼크,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등 전 세계 경제를 불안으로 내몰고 있는 현안도 집중 분석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 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등 전 세계 정상 40여 명과 글로벌 기업 총수, 금융, 거물 등 2,900여 명이 대거 참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어제 중국의 작년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은 6.9%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런 수치를 예상한 만큼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진한 경제 지표에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 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잘 오르던 뉴욕 증시에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함께 보시죠. 자, 하루 휴장하고 다시 열렸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7% 소폭 오르면서 16,000선을 겨우 회복을 했고요. S&P 500 지수 0.05%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2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은 유가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동안 많이 내린 주가에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됐고요.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에 부합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감이 다시금 확산이 되면서 유가가 또다시 하락했고요. 이에 에너지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증시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유럽 증시는 잘 올랐습니다. 영국이 1.68% 훌쩍 뛰어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5%, 프랑스 캬크 지수는 거의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했지만 이 정부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중국을 따라서 유럽 증시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유럽에서는 특히 금속 광물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유럽 증시는 뉴욕과는 달리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가 배럴당 29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전일 대비 3.3% 하락하면서 28.4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3년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면 브렌트유는 0.7%가량 올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배럴당 29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이란이 원유 시장에 복귀하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유가를 하락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원유의 공급 과잉이 올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유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어제 모두 잘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4흘 만에 3,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상해종합지수가 3.2% 오르면서 3.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2달 만에 최대치입니다. 어제 중국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작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을 했었죠. 이는 1990년 3.8% 성장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7% 성장률, 이른바 바우치 시대를 마감을 한 건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수치인 만큼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중국의 4분기만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6.8%로 시장 예상치를 조금 밑돌기도 했었고요. 이 12월 산업 생산도 예상치를 하회한 5.9% 증가에 그치면서 지표가 조금은 부진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부진한 지표가 나왔지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이 경기 둔화의 우려감을 그래도 지원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소식의 시장은 정부가 추가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잘 오르면서 일본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 0.5% 오르면서 17,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중국의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경기 불안감이 완화됐고요. 최근 또 많이 하락한 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본 증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제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는 중국발 훈풍이 불었는데요. 코스피가 모처럼 반등하면서 1880선을 회복했습니다. 0.6% 오르면서 188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중국 증시 개장까지 좀 관망하면서 코스피가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수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4%나 반등을 하면서 117만 원 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모처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반등했던 코스닥은 어제는 하락했습니다. 0.35% 내리면서 68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급등했었던 대장주 셀트리온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이 지수도 같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대장주 바이오주 그리고 IT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5원 내리면서 1205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중국과 유가가 여전히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어떤 모습 보일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잘 오르면서 코스피가 따라 올라갔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자세한 리뷰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은 1889포인트, 1890선 상당히 가까이 이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80선, 오히려 0.4% 가고 0.35%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조금은 좀 두 시장이 조금 좀 갈려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도 좀 비슷한 양상 전개됐었죠.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하는 조금 좀 나뉘어져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시장과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리고 미국에서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 뭐니 해도 중국의 GDP 발표와 이에 따른 중국 상해 증시의 3.2% 상승 부분이 그나마 시장 내 안도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오랜 기간 그 하락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기틀을 좀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4분기 GDP는 6.8% 그리고 1년간 2015년 GDP는 6.9%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그런 결과치였고요. 만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였다라면 시장 그 하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시장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발표를 해주면서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결국은 상해 증시 3%대 마감 그리고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 2,700억 원 순매도를 보였고요. 지금 현재 상황 2015년 12월 초, 12월 2일 이후에 지금까지 6조 원이 넘는 그런 순매도, 누적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결국은 대외적인 불안감, 이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 대외적인 불안감과 악재가 거쳐지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조금 좀 넘어서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급락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에 발목을 잡은 것이 결국은 국제유가의 하락 부분이었다는 것. WTI 기준으로 3.3% 추가 하락을 하면서 28달러 40센트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럼 28달러 선까지 지금 흘러내려왔다라는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 국제유가의 어떤 그 상승 반전이 조금 좀 일어났으면 하는, 물론 이제 그 장 초반에는 3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나와줬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란발 원유 공급량 확대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잔존하면서 그 부분이 유가의 하락을 계속해서 야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환율 시장은 다소간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 시장 일단은 다음 주 FOMC 회의 27일, 28일 예정이 되어 있죠.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 1,205원에서 1,200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그런 기간 조정의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아무래도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금 재현이 되느냐, 아니면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안정화 국면으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시장은 다시금 변동성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조금 좀 미리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다. 3월 이후 뭐 아니면 6월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GDP 발표라는 어떤 그 시장의 그 전망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그런 발표치, 이에 따른 시장의 안도감, 그리고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지연한다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 다소간 시장은 이제 재차 조금은 좀 하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다고 급등하는 어떤 그 모멘텀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승장은 조금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징 업종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중국 관련주가 일단 동반 상승했다라는 것, 석유화학주와 그 다음에 특히나 유가 관련주도 아가방을 중심으로 해서 유가 관련주의 상승 나타났다. 아가방 8%가 넘는 급등 나타났고요. 롯데케미칼 역시 강보합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의 하락이 결국은 제품 가격의 하락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제조 마진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환율 절하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제품이 아닌 중국의 원자재 수출, 우리 부품 수출을 해서 완성품 수출, 중국의 완성품 수출에 편승을 하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제 우리 시장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약주는 뭐 선별적으로 좀 상승, 뭐 재료에 따라서 상승 지속되는 부분 나타나고요. 오히려 반락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근데 뭐 특징적으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2.6% 상승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삼진제약 6%에 가까운 급등 나타났다. 반면에 이제 그 셀트리온 며칠 한 이틀 정도 급등하는 양상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 좀 출회가 되면서, 특히나 외국인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그 셀트리온 어제 2.1%의 하락, 다소간 좀 조정 양상 나타났었다 말씀드립니다. 램시마 관련해서 시장 내 관심 건설도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어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13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 셀트리온 하락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치닫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증권업종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도 팔고, 그 다음에 연초 들어서 시장 분위기 냉랭해지면서 증권업종의 하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증권업종 어제 그나마 다행히 조금 좀 동반 상승하는 시장, 뭐 투자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권업종 전반적인 동반 상승 나타났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 또 하나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과 더불어서 SK하이닉스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자의 유입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 일단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일단은 좀 지나치게 판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은 것이요.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때가 점차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지난 12월 2일부터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나타났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그들이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 12월 초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팔았던 종목, 팔았던 업종, 무조건 시총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양상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그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는 대부분 좀 이제 그 비중 조절이 좀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중저가 이제 그 옐로우칩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근데 옐로우칩에서의 외국인 매물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외국인 매도 상황도 좀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업종 하나만 더 살펴보죠. 항공주가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그 항공주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항공주의 어떤 그 비용 절감 효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항공주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승의 어떤 그런 역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모습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유가의 하락에 항공주도 같이 이제 그 주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경기의 상황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저유가 상황이 그렇게 시장 내에서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기 회복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항공주 역시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고 같은 하락 일로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오히려 항공주의 주가 흐름을 보고서 시장 투자 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려 봅니다. 네, 어제 시장 리뷰 아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상승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 대표님께서 외국인이 이제는 좀 매도폭을 줄일 시점이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정말 외국인의 순매도가 정말 역대 최장기로 초일기에 들어갔는데요. 이쯤 되면 정말 다시 매수할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연일 외국인 순매도. 물론 이제 여기에서 다소간의 좀 뭐 기록상의 얘기, 와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항공우주 관련해서 한국 한화테크윈의 블락딜 매매를 외국인이 갖고 갔기 때문에 외국인 5천억 원 순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해놓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역대 최장 지금 순매도 행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누적 순매도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속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사우디 자금하고 중국 자금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미 유럽계 자금은 작년 초에 다 빠져나갔다라고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계 자금은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사우디 자금이 과연 얼마나 빠져나갔을까?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사우디 최근 3개월 동안 3조 원가량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2월에 한 달 동안에 약 6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이 배경 살펴보게 되면 사우디의 나라 국가의 그 재정 악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을 거둬들이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지금 이런 상황들은 국제 유가 하락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계 자금이 이제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이탈 과정, 이 부분은 위안화의 절하하고 좀 생각을 좀 맞물려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우디가 3조 원, 중국 6천억 원, 그렇다라면 이를 능가할 만한 새로운 다른 지역에서의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만 우리 시장 내 외국인의 이제 그 매수세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게 되면 초대형주, 업종 대표주에서 지금 다소간에 이제 그 중저가 중대형주 그리고 옐로우칩 쪽으로 지금 이전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 그 얘기는요, 시총
총 5위 안에 드는 대형주의 비중 조절에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는데요. 옐로우 칩의 비중 조절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현재 작년 연말부터 비중 조절을 해왔고 그 부분, 그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줬었던 것은 결국은 중국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다라는 어떤 그 이슈가 그런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중 조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옐로우 칩에 대한 매도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비중이 지금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 이제는 더 이상 파는 쪽보다는 이제 그 좀 사는 쪽으로 고민을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그 좀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이번 1월달 27일, 28일 양일간 개최될 FOMC 회의. 아무래도 좀 중국발 그리고 중동발 이란발 어떤 그 국제 유가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번 1월달에는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 시장 일단 다소간에 최소 한두 달 이상은 안도 랠리, 안도감이 좀 시장 내에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 조금 좀 긍정적인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이제 그 투자 전략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오늘 시장의 핵심은 중국 시장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까지 확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결국 오늘 시장의 핵심은 중국 관련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중국이 물론 이제 그 4분기 GDP 6.8% 그리고 작년 GDP를 6.9% 발표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시작이 된 13차 5개년 경제계획 그들의 경제계획 경제 목표는 연평균 향후 5년간 연평균 6.5% 성장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런 속도로 지금 그들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면 경기 부양책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기대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면 투자 전략은 저유가 중심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내구 소비재의 소비 증가 부분.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같이 중국 시장의 수출에 편승할 수 있는 화학 관련 중간재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환율 수혜주하고요, 중국 수출 중간재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본다라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이 본물을 이루듯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판교 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라는 정부 발표가 어제도 있었다시피 어제 이제 최근 이제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도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이 어제 특히나 좀 발표가 된 부분 주목할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28% 정도 작년 대비해서 작년 시장이 한 3.8조 원 시장으로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 한 5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 성장 30%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정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 전망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그 구조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지원 방향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내에 테마분으로 또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번 주 후반부터는 안도랠리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주 어떤 모습 보이는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 하락도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WTI가 3.3%나 하락하면서 어제 잘 오르던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가에 계속 공급 과잉이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저유가 시대의 전략을 맞춰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내구 소비재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유가 전략 어떻게 세워야지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유가 투자 중심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이제 지난밤에 IEA 세계 석유 기구죠.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장 중심에는 뭐니 해도 중동발 원유 중산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는 부분. 결국은 이란이 지금 현재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서 결국은 이란 당국의 목표는 일산 200만 배럴까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당장 국제 원유 시장 가격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펙 국가들의 증산 경쟁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재정부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격은 떨어지니 공급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면 다시금 가격이 재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지금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끊어야 될 것이냐. 결국은 합의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 그리고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들의 소비가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기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좀 따져본다라면 중동발 원유 증산 여기에 중국발 경기 둔화가 더해져서 결국은 국제 유가 하락이 야기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디플레이션이 대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각국의 정부 정책은 다시금 수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작년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죠. 미국 역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유발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고요. 우리나라 역시 목표 인플레가 아닌 어떤 인플레이율을 최소한 이런 인플레이율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목표 인플레이션 우선 정책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 얘기는 다시 말을 하면 소비 촉진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도 보입니다. 이런 소비 촉진 정책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 이런 상황. 이렇다라면 결국은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가장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이 내구 소비재 대표적인 것들이 IT 가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여기 더 나아가서는 환율 수혜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 하락을 놓고 10불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섣불리 국제 유가의 어떤 움직임 내지는 국제 유가의 적절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변동성 상황이 매우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저유가 기조는 최소한 당분간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투자 전략은 저유가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유가의 공급 과잉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저유가 거스를 수 없는 시장 환경입니다. 당분간 이어질 저유가 시대에 소비 촉진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내구 소비재 그리고 화학 중간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환율 수혜주도 잘 지켜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 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야간 선물 분위기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야간 선물 지수도 좀 많이 좀 상승장에 왔으면 했었는데 어제 또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규 시장 대비보다 약 1.15% 빠진 229.15에 지금 마감을 했고요. 자, 포지션별로 좀 살펴본다면 개인이 1210계약 정도를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은 매수를 했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56계약 정도를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기간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작전인지 계속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큰 매수세는 지금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0계약 정도로 순매수를 했고요.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그 다우지수가 좀 올랐다가 지금 장 막판에 유가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매도 물량이 좀 커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오늘 유럽 증시의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이제 미국 다우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지수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달리 지금 국내 증시만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도 약세를 지금 면치 못하는 부분이 아마 지금 계속해서 환율과 지금 유가에 따른 그 리스크 부분이 계속 많이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32일째 순매도를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역대 두 번째 기록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물 거래에서도 현재 구간에서도 약 한 30일 가까운 매도 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좀 시청자분들께서 꼭 관심 집중을 갖고 아마 오늘 전략 구성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 229.15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선물 거래에서도 나왔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오늘 수급 전망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장 시초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시초가는 지금 현재 지금 동시효과 선물이 지금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대비로 본다면 한 1875에서 1880포인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물 지수로 된다고 하면은 약 228.95에서 229.10까지도 좀 밴드 형성을 좀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물량이 좀 많이 걱정된다라는 건 옵션 시장을 본다면 지금 매도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물량들이 대거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대기 물량이 점진적으로 점차 증가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중에 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한번 잠깐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화면에 지금 차트 두 개를 좀 열어놨습니다. 한쪽에서 보이시는 거는 선물 차트고, 한쪽에서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열어놨는데, 일단 선물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1차 지지선으로 약 한 1955포인트 정도의 지금 예상 구간을 좀 만들어 놨죠. 그 구간이 지금 종합주가 지수에서는 제가 226.20으로 지금 선물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시청자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좀 한번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제도 일단 선물에서 약간 베이시스가 약해졌던 부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227.05, 1867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장중 저점이었으나 코스피 지수가 1867포인트를 머문 상태에서 반등을 해서 228.80까지 돌파했죠. 그러면서 227.20까지 올라섰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장중 저점보다는 선물 지수가 빠졌을 때 1866.67포인트 장중 저점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지금 현 구간에서 베이시스가 점점 정도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익과 비차익 거래의 매도 물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로 선물 차트로 인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226.20이죠. 이 부분이 지금 1850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이제는 강력한 바로 지지선이 되고, 1915에서 1920포인트 되는 선물 지수로 234.20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언제냐? 바로 1월 8일, 1월 13일, 1월 15일 고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234.20, 1915에서 1920포인트 이 부분이 지금 강력한 저항대가 되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1954포인트가 지금 나오는데, 그 구간은 선물 차트로 딱 보신다고 하면 바로 240 정도의 지금 지수 선물 대비로 지금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항대다, 지지선이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일단은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가 지금 자리가 지금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오랜만에 기간이 4자리 숫자, 1000계약 이상대를 지금 매수를 했지만, 지금은 연일 계속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에서도 기관들의 움직임은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를 달고 장중 초반에 밀렸던 지수를 끌어올렸던 거는 기관의 힘입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약 한 3000계약 이상을 또 순매수를 해줬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전일적으로 구성을 해서 본다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쪽에서도 지금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들면서 매수 물량이 지금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매도를 칠 수 있는 게 공매도다. 그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신용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전반적으로 참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저가 유입세에 따른 매수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공매도와 신용 매수가 전형적으로 지금 소진되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오늘 SK 하이닉스 특히 LG전자와 삼성전자 IT 업종, 반도체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바로 우리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좀 망설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방송을 선물 야간 시초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거는 일단 주가 지수가 오르는 상태에서도 같이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800원대를 지지선으로 이제 받쳐놓고 접근을 분할적으로 가신다면 단기적인 접근으로 9,300원 정도에서 9,500원까지의 일단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오르는데 코덱스 인버스는 또 빠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코덱스 인버스 부분을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해서 양매도를 통해서 우리도 양매수와 양매도를 통해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뭐 중국과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는 게 거의 25% 정도의 지금 물량들이 많이 있죠. 이게 본다고 하면 전 세계보다 지금 중국으로 나간다는 그 수출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이 좋다고 해서 만약 수출주 기대주가 좋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없고 환율과 유가가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1880포인트가 종가로 정말 안착이 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1920포인트 저항대를 1차 구간으로 뚫을 때 일단 업종군으로 순환구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업종을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2차 전지 전자결제 업종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순환적으로 가보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후성이나 일단은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 코스닥에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순차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금 선물 시장의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전일 대비보다 0.65% 빠진 229점에서 지금 동시호가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시 반 시작이 되면서 코스피가 1850포인트 전일 대비보다 1.94% 빠진 36포인트가 빠진 자리에서 지금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모습이 좀 나오는데 이 구간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간을 좀 전체적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그려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중국 업종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이 구간에서 한번 설정을 해서 갈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1855포인트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구간이 선물지수로 226.20이었는데 이 구간까지 다시 빠진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는 대형주 매수를 한번 포지션을 잡고 한번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 대비보다 0.30% 빠진 679.20에서 지금 동시효과가 움직이고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저는 너무 염려치 말아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일단 투자 심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핸들링을 좀 움직인다라는 어떤 일단 포지션 부분에 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63포인트에 해당하는 현재 한 227.8점 이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간다고 하면 오늘도 대응 전략 그렇게 좀 구성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229.10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대형주 위주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2차 전지, 전자결제 업종으로 한번 우리가 눈을 한번 돌려서 단기적인 접근을 그렇게 하는 것도 전략 구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선물 상황 보면서 1875에서 1880포인트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아직 외국인의 매수 방향성 잡히지 않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로 대응하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소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성할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무려 4%나 뛰어 올랐는데요. 이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5일선 아직까지 안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급등했던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도 조금 부진했는데요. 제약바이오주가 어제 주춤한 모습을 보인 만큼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환매에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의 일단 쌍바닥적인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렸었죠. 109만원대와 108만원대. 일단 쌍바닥 구간에서의 기관 매수세로 들어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5일선에 대한 안착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역시나 지수는 아직까지 5일선을 안착하지 못한 흐름이 되겠지만 그래도 5일선 부근까지는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상승이 그나마 이제 지수가 양호한 흐름으로 이런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그동안 이제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5일선을 안착 시도할 때 그때 이제 대형주들의 특히나 이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많은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 대형주들 위주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전일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는 급등 마감했지만 다우지수는 어느 정도 강박권에서 마무리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 일단 오늘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일단 전략 후방 장세, 일단 1854포인트가 전저점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한번 일단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형주들 일단은 한 번씩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이제 어제 셀트리온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주식 격언을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일단은 상향 돌파했던 그런 종목군들,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호재가 나올 때는 매도하고 바닥권에서 악재가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일단 셀트리온은 하락 구간으로 마감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어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1% 넘게 일단 급락이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 자,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들이 조금씩 다변화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하게 되고 또 하락하는 종목들은 또다시 갈리게 되는 상당히 조그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어수선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셀트리온도 7거래일째 지금 기관 매도세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할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익 나는 거는 일단은 정리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현재 셀트리온이 5일선은 이탈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5일선이 이탈될 때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드리는 부분들. 자, 결국 이제 현재 오늘 상승하면 내일 빠지고 이런 쭉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5일선에 안착해서 건설주들이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또 철강주들이 또 상승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또다시 지수 하락 구간을 들어오면서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한 종목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일단은 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셔갖고 이번 시장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가만 컴퍼니 같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와 개별 종목들의 장이 아니었지 않나 싶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아가만 컴퍼니, 어제 이제 사실 중국 증시가 GDP 성장률이 이제 최저치로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이 좀 예상이 됐지만 오히려 상승으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역발상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었지 않나 싶고요. 자, 중국 증시도 어제 전략 후강 장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움직였던 모습들. 자, 사실 이제 중국 증시가 어제 5일선을 안착한 모습이 되겠죠. 자, 중국 증시가 급락 후에 바로 되돌림이 나오면서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우리 증시도 이러한 5일선이 안착하는 패턴이 나올 때 한번 강한 반등이 중국 증시처럼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아직까지는 안착 시도는 하고 있지 안착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도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급상승으로 최근 패턴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현재 구간이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패턴들, 결국에는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닥권을 완벽하게 다져줄 때, 그때 이제 에너지 응집 형태의 개걸음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지수 하락하지 않고 반드시 현재 구간처럼 옆으로 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도 아직까지는 유효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셀트리온 기점으로 해서 셀트리온 5일선이 무너지는 패턴이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서,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쌍봉 구간에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신고가적인 부분들, 기타 뭐 메이톡스라든지 에스텍 파마, 아니면은 뭐 한미 약품 같은 부분들 거의 이제 중단기적으로 쌍봉 구간에 지금 들어온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쌍봉적인 부분들의 이후에 맞고 떨어지는 흔들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부동권에 들어올 확률도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전략으로. 자, 일단 기타 개별주들이나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현재 뭐 제약바이오 sek터에 쏠림 현상이 좀 많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염두해 두시면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뭐 인터넷 은행 관련 핀테크 관련주들, 뭐 정치 테마를 포함해서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의 흐름도 함께 관심주 등록하셔서 관종을 하시는 전략.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코스닥 지수가 되겠죠. 코스닥 지수가 이제 거의 1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01선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벌써 2주 30주 말씀드리지만 201선이 강력한 돌파형이 나올 때가 코스닥 지수 박스권을 강하게 탈피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렇게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는 201선이 굉장한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제 이제 하락이 나와서 매도를 하고 또 상승이 나와서 따라잡는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신다라면은 상당히 외동 매매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럴 때일수록 큰 포트 변경보다는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선이 굵은 투자 주문드리면서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5일선 지지 여부 보자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코스피 5일선 안착 여부와 함께 코스닥 201선 근처까지 올라가는지 조금 더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어제 유가 하락에 뉴욕 증시가 주춤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양시장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78%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74.88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0.17% 약봉합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8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흐름이 좋았었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4%까지 올랐던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금 4% 넘는 하락세에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112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차는 오름세 예상이 됩니다. 현대부
리보비스 1%대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입니다. 이번에는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네이버,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까지 모두 오름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강하게 올랐었던 SK하이닉스 오늘 추가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잠깐 조정받았던 셀트리온이 오늘 다시 강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1% 넘는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 메디톡스, CJENM도 모두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가 예상이 됩니다. 바이로메드가 지금 5%대 강한 하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로엔도 3%대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컴투스가 오늘 1%대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장 후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일아입니다. 어제는 강한 한파와 폭설에 전국이 꽁꽁 얼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강과 바닷물이 얼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여전히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바람이 잦아들긴 했지만 오늘도 무척 춥습니다. 이 중부와 경북, 전북 일부에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보 지역이 줄긴 했지만 영남 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도, 춘천은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해안 쪽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춥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로 오늘 공기 상태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구름 많은 상태고요. 이들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는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울진 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영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동해상은 최고 6m, 그 밖의 해상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쭉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파 속에 영동과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